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6월 25일이네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빠졌던 거를 좀 많이 만회해서 시장이 조금 좀 안정되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도 시장이 연준이 진짜 연준을 믿어야 되는지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조금 방향성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좀 있습니다. 월가에서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은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좀 어떤 트렌드랄까? 이걸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미국 증시가 하반기에 더 오른다는 거. 그리고 경기 순환주 강세가 끝났다. 그래서 다시 그 빅테크를 살 때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준하고 그 코로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변수라는 그 지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몇 주 안에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빅쇼트 그 영화 거기 주인공이죠. 마이클 베리 이 사람 아주 거품을 강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붕괴의 어머니가 온다.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데 케이트 무어 글로벌 배분팀 테마 전략 담당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 증시가 올 하반기에 더 오를 게 확실하다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 그 미국 증시에 들어온 자금이 2017년 기록의 거의 2배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새로 유입되는 자금이 자기가 보기에는 1조 2천억 달러 정도 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몇 달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서 장기적인 성장주로 투자 패턴이 바뀌면서 시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CNBC도 최근에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 이유도 이런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스의 마네시 데스판테 미국 주식 전략 담당 얘기는요. 미국 증시 주도권이 경기 순환주에서 다시 대형 기술주로 넘어간다고 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팬데믹이 벗어난다는 기대감이 뒷받침됐던 그 경기 순환주 랠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백신이 나오기 시작한 작년 11월부터 가치주가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볼 때 가치주가 충분히 평가가 됐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주에 다시 투자할 시점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판맥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걸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추천한다. 그래서 이 판맥의 밸류가 2019년 말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주식 밸류는 상대적으로 매우 비싸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2가지는 조금 밝은 전망이었던데 반해서 한 2개 정도는 조금 어둡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즈의 마테오 안드레토 본부장 얘기인데요. 백신이 빠르게 접종되어 왔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발 델타 변이 심지어는 델타 플러스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이게 갈수록 지배종이 되기 때문에 팬데믹 전망이 다시 어두워졌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또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고 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주식 밸류가 높은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안드레토는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하고 신흥국, 개도국 백신 접종에도 지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난 것도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스위스 자산운용사인 롬바드 오디의 CIO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시장 불안감이 좀 자기가 볼 땐 과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이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다. 한 2년 정도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할 때 적어도 앞으로 한 몇 달 정도는 증시 탄력이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움츠러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몇 주 정도는 변동성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거는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술주를 비롯한 그 성장주, 그러니까 이번 그 연준회의 이후부터 일부 가치주하고 순환주만큼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았다면서 그래서 성장주가 자기가 볼 때는 더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은 아주 강하게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투기 열풍,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붕괴의 어머니가 오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유혹 속에 시장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 붕괴가 되면은 실물 경제에도 큰 피해가 올 거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로 최근에 그 가상화폐 요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이 부분에서 레버리지가 심각하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는 21일자 보고서에서요. 연준이 테이퍼링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한국 증시가 가장 먼저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그 베타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 베타 지수가 높다는 게 이제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얘기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또 테이퍼링은 타이트닝, 그냥 통화 긴축이다. 그러면서 이미 이런 측면에서는 타이트닝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됐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통화 증가율이 한 해 전보다 낮아졌다는, 좀 둔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타이트닝은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변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번 FOMC를 통해서 아하, 타이트닝이 시작됐구나 하는 걸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 옐런 재무장관, 이제 최근에 뭐 인플레도 그렇고 연준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헷갈린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지 두 사람이 일제히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미국 상원 세출 소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병목이 해소되면은 인플레도 연말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존 케네디 상원의원 공화당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플레가 지난달 한 5%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게 계속 되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해소될 거로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그 전날 하원 그 청문회에서요. 5% 인플레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경제 재개로 인해서 인플레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거다. 그러면서 지금에 나온 지표들도 내가 보기에는 이런 예상과 일치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그 인플레 영향은 예상보다 컸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그 인플레가 열기가 식을 거라고 자기는 보지만 너무 높은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은 움직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강하게 추측한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타이트해진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 손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건 스탠리가 여기 살짝 딴지를 걸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이 아직 근접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주 순진한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내심은 테이퍼링에 착수해야 한다는 거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의 지표들도 이걸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티그룹도 그 지난 22일자 분석에서요. 너무도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밸류 기준이 아니고 연준의 그 자산 가격 띄우기에 익숙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과잉 때문에 펀더멘털하고 주가가 엇박자를 보인다고 꼬집었고요. 또 시티그룹은 또 이어서요. 광범위한 경제 재개하고 일부 우려스러운 인플레 신호에 그 투자자들이 초대형 IT 종목을 사들였는데 이것도 대형 기술주의 그 투자자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CNBC도 그 연준이 시장을 계속 지배하면서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든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그 시장하고 연준하고 기싸움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원자재 인플레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그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그 걱정들이 많으신데 중국하고 사우디가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차이신이 지난 23일자에서 전했는데요. 그 중국에서 그 발전기획위원회 여기가 이제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실무 총괄책 부서인데 성명을 냈습니다. 원자재 수급하고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급뿐 아니고 다운스트림 업계가 직면한 그 가격 변동성도 체크를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짐작하시겠지만 원자재 최근에 그 가격 급등을 견제하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국가 그 식량 물자 비축국도 성명을 냈습니다. 구리, 아연, 알루미늄 그 비축부를 경매하겠다. 구리 같은 경우는 2만 톤이고 아연은 3만 톤, 알루미늄 5만 톤을 다음 달 7월 그 5월하고 6일에 경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프리스 쪽에서는요, 이 방출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 상단은 견제를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단기적일 거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다시 신고점을 찍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관련해서 니온게이지 신문도 오늘 새벽에 중국이 2005년 말하고 2010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개입을 했었는데 잠깐 가격이 주춤하다가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더 뛰었다. 이런 또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사우디 석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오페크 플러스의 역할이 있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참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시장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군요. 이 발언은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가 한 7월 1일쯤 해서 산유량 조정, 이제 8월분 산유량 조정을 위해서 이제 다시 만나기로 만날 것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관 얘기는 최근에 유가 강세가 어떤 진짜 수급 문제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과도한 낙관 때문인지 어떤 인플레 기대심리 탓인지 확실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걸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하고 이란 제재 문제, 이란 제재를 풀지를 계속 잘 들여다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펙 플러스가 다음 주 회동에서 하루 한 50만 배럴 정도를 추가 증산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유가 많이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 수유가 8월물 기준으로 한 73달러대까지 올라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장관이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하고 블룸버그 통신이 물어봤는데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뭐 엄청나죠. 우리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집값 잡으려면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여기 대해서 견제하는 얘기들이 월가 쪽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짐 크레이머 아시죠? CNBC 간판 대담 프로 진행자죠.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절대 안 된다. 딱 견제했습니다.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위기 직전에 주택 매수 레버리지가 너무 과해서 당국이 대출 기준을 강화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이 개입을 한 거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주택 구입자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하고 신용 등급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주택 포트폴리오도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게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그 봉쇄에 낮은 대출 금리까지 겹쳐서 최근에 주택 매입 열기가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금융위기 이후에 그 주택 소유를 미뤘던 것이 최근에 이제 그게 수요가 되살아나는 것도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크레이머는 부동산 시장이 원래 경기 순환적인 성격을 띠지만 지금은 저금리 그리고 공급 부족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밀레니얼 세대의 이연 수요가 겹쳐서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그 분석을 보면요. 지난달 미국의 주택값이 중간값 기준으로 한 35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해 전보다 무려 24%나 뛰었습니다.
뭐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고요. 톨 브라더스라고 미국 주택 건설 기업 중에 하나인데 주택 수급이 균형을 되찾으려면 한 몇 년 걸릴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집값 잡으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건 큰 실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오는 9월쯤 정책 금리를 인상할 걸로 시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 완연한 집값 강세를 걱정을 한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이건 노르웨이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집값이 꿈틀거린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팬데믹 전부터 거품이 끼었다고 진단을 했고 작년 1월에 비해서 한 12%가 뛰었다고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도 비슷한 폭으로 뛴 걸로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게 집값 자체가 아닌 과한 가계빚, 이걸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 건전 정책을 실행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너무 성급하게 위험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노르웨이 중앙은행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조금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확실히 트렌드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전히 이게 계속되고 있고 지금 뭐 델타 플러스 같은 것도 막 나오고 해서 지금 팬데믹 상황도 지금 또 조금 좀 안개가 더 끼는 모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세 변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투자 패턴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